손녀 결혼식 초대장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는 걸 알았을 때 보리차 냄새가 식탁 위에 맴돌고 있었다. 조상규 58세, 내부 감사였던 나는 손에 쥔 라이터 하나로만 가족과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이름은 빠질 수 있다지만 존재까지 지워도 되는 걸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을이었다.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을 몰고 오고 부엌에는 보리차 냄새가 잔잔히 퍼졌다. 오후 2시 평소라면 신문을 반쯤 덮고 낮잠을 자던 시간이지만 오늘은 우편함이 나를 깨웠다. 현관을 열자 낡은 우편함 한 구석에 낀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두 손가락으로 살짝 빼내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뜯었다. 도톰한 종이 금박으로 새겨진 활자 붉은 리본. 결혼식 초대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이름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문장의 끝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내 이름은 없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혹시 내가 놓쳤나 싶어서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가늘게 떴다. 글자가 흐려졌을 뿐 바뀐 건 없었다. 아버지 세연이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조은미 내 딸, 그저 문자 한 줄이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초대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덮었다. 종이의 결이 느껴졌다. 고운 질감, 그러나 차가운 마음. 마치 손끝으로 내 존재가 미끄러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세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사진을 찍고 나서 아이가 내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나중에 결혼할 땐 꼭 제일 앞줄에 앉혀드릴게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참 맑았다. 내가 울컥해져 앞줄은 무릎 아프다고 농담하자 세연이는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다. 나는 일어섰다. 거실 한편의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종이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 작고 낡은 지퍼 라이터가 있었다. 은은한 금속 광택 아래 JO라는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세연에게 준 것이었다. 대학 합격 축하 선물로 CCO 캠퍼스 첫 불씨 네가 밝혀라는 의미로 건넸다. 그때 아이는 두 손으로 꼭 쥐며 이거 아껴서 평생 간직할게요 라던 그 말. 지금도 귓가에 선하다. 하지만 라이터는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언제였는지도 모르게 집 책상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저 놓여 있었다. 나는 초대장을 다시 펼쳐들었다. 조심스럽게 한쪽 귀퉁이를 매만지다가 거기에 묻은 옅은 커피 자국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마치 누군가 마시던 컵을 잠시 올려놓았던 듯한 자국. 그렇게도 자연스러운 흔적 속에서 나는 묻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가족에서 지워졌을까? 서랍 위에 라이터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주소록을 스크롤했다. 한세연. 그 이름은 여전히 내가 만든 애칭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햇살이. 엄지를 가져다 대다가 다시 내렸다. 다시 가져다 대다가 화면을 껐다. 보리차가 다 식어 있었다. 유리컵 안에 미지근한 찬물이 내 손끝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창문 바깥을 바라보았다.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도 내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서랍을 닫았다. 초대장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다. 마치 그 안에서 사라진 이름을 껴안고 묻히길 바라는 듯.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여름이었다. 정확히는 2012년 한세연이 중학생이던 그 해 방학.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외할머니 댁. 전기 선풍기가 연신 삐걱대며 돌아가던 그 집에서 우린 유난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세연이는 방학만 되면 이모들 손에 이끌려 내게 맡겨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들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지고 커다란 프라이팬에서 부침개가 지글거릴 때였다.
할아버지, 다음 명절엔 내가 김치찌개 끓여 드릴게요.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세연이가 장난스러운 얼굴로 외쳤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날은 내가 설거지할게. 진짜죠? 약속 약속. 우린 나무젓가락을 함께 깎기도 했다. 나무 토막을 두 손에 쥐고 사포로 문질러 대던 세연의 손엔 늘 굳은 살이 잡혔지만 아이는 아프다 말하지 않았다. 이건 할아버지 젓가락이니까요. 제가 직접 만들어야죠. 대학에 합격한 뒤 첫 월급을 받았다고 작은 상자를 내민 것도 세연이었다. 이거 커피 마실 때 쓰세요. 혼자 계시면서 종이컵은 너무 서운하잖아요. 상자 속엔 3개의 커피잔 세트가 들어있었다. 연한 갈색과 회색이 어우러진 도자기. 나는 고맙다 말하려다 그만뒀다. 그런 말보다 잘 컸구나는 말이 먼저 나왔다. 며칠 후 그 잔들 옆에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내가 선물했던 지퍼 라이터.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작은 쪽지 한 장. 접혀 있었고 펼치자 글씨가 보였다. 할아버지 불은 따뜻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날 마음이 꺾이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세연은 그 나이치고는 깊었다. 현실로 돌아오니 그 커피잔은 책장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라이터는 탁자 위에 누워 있었고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라이터를 들어 뚜껑을 열었다. 부싯돌을 돌려보았지만 불꽃은 없었다. 손끝에 남은 건 냉기였다. 그때였다. 띵.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 조은미. 아버지 결혼식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조용히 치르고 싶대요. 단문이었다. 설명도 인사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침표마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말이 없었다. 보리차는 다시 식고 있었다. 라이터를 들어 손에 쥐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그 금속 덩어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조용한 전쟁이겠구나. 누구도 총을 들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포성이 울리고 있었다. 늦가을 아파트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지막 잎들을 떨구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여며 입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오래전부터 다니던 성당이었다. 성당 마당은 예전 그대로였다. 벤치에는 누군가 놓고 간 가방이 하나 있었고 마당 가장자리에는 코스모스 몇 송이가 아직 버티고 있었다. 문현택 신부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나는 낡은 계단을 올라가며 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쪽에서 나지막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신부님 계세요. 잠시 후 안에서 문신부가 나왔다. 여전히 가느다란 안경테의 손에는 찻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조 선생.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근처 조그만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문신부는 늘 그랬듯 검은색 머그잔에 진한 커피를 시켰고 나는 오랫동안 끊었던 커피를 오늘만큼은 마셔보기로 했다. 성당 후원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더군요. 내 말에 문신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돌렸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내 눈을 피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으면 잊어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문신부는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입에 댔다. 커피에서 익숙한 옛날 스타일의 향이 났다. 조용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 흐르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랑을 강요할 순 없지요. 하지만 존재를 지우게 두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다. 그동안 내 안에 켜켜이 쌓였던 말들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툭 하고 깨졌다. 성당 창문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커피잔 속의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문득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연락을 해야겠어요. 말을 뱉고 나서야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컵받침에 닿은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문신부는 조용히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엔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지고 있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쨍그랑 지퍼 라이터였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던 이제는 불도 들어오지 않는 세연의 기억이 담긴 그것. 바닥에 놓인 라이터를 주워들며 나는 말했다. 그 아이한테 아직도 내가 불씨였으면 좋겠어요. 문신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방향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길을 하나 찾은 기분이었다. 게시판은 여전히 성당 입구 오른편 벽에 걸려 있었다. 오래된 액자틀 플라스틱 커버는 빛에 발해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다. 명단은 바뀌지 않은 듯 보였다. 그 익숙한 배열 고딕체로 인쇄된 후원자들의 이름. 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다. 가장 위. 예전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조상규. 두 글자가 또렷하게 있었고 늘 첫 후원자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었다. 내가 선뜻 말도 꺼내기 전 옆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관리인이 툭 던지듯 말했다. 작년에 명단에서 빠지셨습니다. 요청 없으셔서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나를 잘 모른다는 눈치였다. 그제서야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봤다. 거기엔 기부자 미상이라는 문구가 중간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낯선 단어. 그런데 어쩐지 그 단어가 나인 것 같았다. 기부자 미상. 이름이 없는 존재. 바람이 불었다. 성당 마당 뒤편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저 멀리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창고 안은 음습했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벽지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며칠 전 문신부의 말이 떠올랐다. 존재를 지우개 두지 마세요. 그 말을 붙잡고 싶었는데 잡는 방법을 몰랐다. 손에 쥔 라이터가 미끄러졌다. 내 손등이 습기와 먼지에 젖어 있었고 금속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시멘트 바닥에서 튕겨져 나온 라이터는 구석에 굴러갔다. 나는 얼른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었다. 바지에 먼지가 묻었고 손끝이 시렸다. 라이터를 들어 살펴보니 옆면에 작은 금이가 있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균열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져 있던 조이의 글자, 희미해져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또렷했던 각인이 이제는 흐릿했다. 나는 손등에 묻은 흙을 닦으며 한참을 쳐다봤다.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 문신부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커피잔의 따뜻함도 나무젓가락의 손맛도 김치찌개의 향도 결국엔 이름이 있어야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외투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스크린을 켰다.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바람은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다시 새겨야지. 밤 10시 창문 너머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커튼이 살짝 들렸다 내려앉았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사진 속 나는 정장을 입고 억지로 웃고 있었고 은미는 그 옆에서 단정히 서 있었다. 세연은 그 가운데 양손에 인형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가죽 케이스를 열고 휴대폰을 꺼냈다.
자동으로 켜진 배경화면에는 한때 세연이 찍어준 바닷가 사진이 있었다. 하얀 조약돌 위에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써놓은 그 장난기 가득한 문장. 나는 연락처 목록을 넘겼다. 한세연을 눌러볼까 하다가 멈췄다. 대신 조은미를 터치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손끝에 살짝 부딪힌 감촉.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라이터. 그 깨진 금속에 갈라진 틈이 어두운 불빛 속에서도 반짝였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깨어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세연이 청첩장에 내 이름 빠졌더군. 짧은 정적. 아, 그건 애가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실수했나 봐요. 나는 웃지 않았다. 너 아니냐? 이 결정 은미는 숨을 삼켰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침묵이 흘렀다. 맞아요. 제가 뺐어요. 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버지 얘기 안 해요. 다들 조심스럽고. 체면 때문에요. 체면. 이번엔 나도 모르게 웃음 섞인 한숨이 나왔다. 내가 너희 체면 깎을 만큼 큰 죄인인가? 은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 말을 하려는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너랑 너희 엄마 사이에서 어떤 남편이었는진 나도 알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세연이한테 나는 그 아이 인생의 한 페이지였어. 적어도 그 부분까지 지울 권리가 너한텐 없어. 잠시 침묵이 길어졌다. 시계는 10시 0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다. 은미의 목소리가 작게 흘렀다. 세연이도 요즘 많이 복잡해요. 시댁 분위기도 그렇고 주변 시선도 있고 아버지를 초대하면 괜히 질문들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세연이 그런 애 아니었는데. 은미는 반응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결혼식 난 갈 거다. 그 말에 그녀는 당황한 듯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오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하지만 이미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통화를 종료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그 금이 내 손끝에서 따끔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내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 몰랐다. 그래도 가야 했다. 그건 복수도 체면도 아닌 존재를 기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짓이었다. 해운대 바다 근처의 예식장.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고요했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았다. 예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검정 양복을 입은 안내원이 다가왔다. 초대 손님이신가요?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그런 셈이죠. 내 이름이 없는 초대장.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오래 그 아이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백합 향기와 은은한 피아노 연주로 가득 찼다. 하객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플래시가 이따금 번쩍였다. 흰 드레스를 입은 웨딩 플래너가 바삐 오갔다. 나는 조용히 대기실 근처로 다가갔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세연의 웃음소리. 예쁘다, 오늘 진짜 공주 같아. 누군가의 말에 이어 귓속말. 외할아버지 이야기는 하지마.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예식장 본호란으로 발을 들였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내 이름을 아는 이는 몇 없었지만 뭔가 예정되지 않은 존재가 들어왔다는 건 모두가 느낀 듯 했다. 나는 말없이 통로를 따라 걸었다. 사회자가 나를 말릴까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마이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이크도 무대도 필요 없었다. 나는 중앙 접수대 근처에 도달했다.
그곳에 놓인 꽃장식 위로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지퍼 라이터. 금이 간 그 금속 이제는 불도 켜지지 않는 조각.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 물건 세연이가 중학교 졸업 때 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마치 피아노 연주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땐 제가 그 아이의 세계에서 꽤나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어디선가 가벼운 한숨이 흘렀다. 나는 시선을 들어 무대 쪽을 바라봤다. 그곳엔 드레스를 입은 세연이 서 있었다.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가족이란 말.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제 이름 빠진 청첩장에 쓸 수 있습니까? 모두가 침묵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고 그것마저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세연이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 몇몇 하객이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자리를 뜨려 했다. 조은미는 무대 뒤편에서 얼굴을 감췄다. 예식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나는 그 혼란스러운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뒤돌아섰다. 라이터는 접수대 위에 그대로 있었다. 그 위로 누군가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예식장의 문을 나서며 나는 다시 그 라이터를 집었다.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안에 꼭 쥐었다. 기억은 지워도 증표는 남는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치 이제야 나 자신을 기억해낸 사람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단정하게 접힌 소리. 이른 오후 햇빛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천천히 밀려들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문 앞으로 가는 동안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조여왔다.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세연이 서 있었다. 어느새 키가 나보다 더 커진 손녀는 짧게 묶은 머리와 얇은 코트를 걸치고 손엔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조금 웅크린 채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 예식장에서의 모든 정적과 웅성거림, 그 이후의 침묵들이 하나의 기류처럼 떠올랐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올래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잠깐이면 돼요. 여기 잠시 앉아도 될까요? 우리는 현관 앞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비가 막 그친 오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작은 소리를 냈다. 세연이 내민 상자 위에는 접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이건 고쳤어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넘기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익숙한 금속의 차가운 감촉, 지퍼 라이터였다. 깨졌던 그 라이터. 지금은 표면이 연마되어 있었고 깨진 자리에 얇은 황동 패치가 붙어 있었다. 정교하진 않았지만 손을 들여다보면 그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술이 맡기려다. 그냥 제가 해봤어요. 세연이 작게 웃었다. 불은 아직 잘 안 붙어요. 가끔 튕기고 가끔 안 되고. 그렇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라이터를 돌려보며 패치 위에 남은 세공 자국을 바라봤다. 그 위엔 여전히 흐릿한 제오의 글자가 남아 있었다. 이거 중학교 졸업 때 드렸던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너 고무장갑 끼고 김치찌개 끓인다고 했었지. 세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땐 진짜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엄마랑 아빠 사이도 할아버지의 외로움도. 근데 크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녀의 눈겐 작게 물기가 맺혔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 다들 불편해진다고. 그래서 점점 잊은 척했어요. 아니, 잊고 싶었어요.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동안 내 쪽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을 접어두었는지 세어보려다 포기했다.
근데 결혼식 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걸 보고 그냥 무너졌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라이터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리고 그것을 세연에게 내밀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세연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제가 드린 건데요. 이젠 내 차례야. 대신 나는 잠시 멈췄다. 함부로 떨어뜨리지 마. 세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 안으며 말했다. 완전히 고치진 못했지만 붙일 순 있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문신부였다. 성당에서 나오는 길인지 평상복 차림이었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인사했다. 세연도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저분 할아버지 멘토세움. 문신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 돌아서 걸음을 옮겼고 우리에게 남긴 건 단 한순간의 평온이었다. 세연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그날의 당신을 기억할게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더 꼭 쥐었다. 어쩌면 그 말은 오늘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햇빛이 성당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조용한 바람처럼 오갔다. 하얀 천으로 덮인 테이블 위엔 작은 케이크와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고 나무 아래 의자들은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여기 이 조용한 마당에서 오늘 열리는 작은 기념식은 조상규 기념기금, 나무 아래서 시작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었다. 간판은 나무 옆에 세워져 있었다. 단단한 원목에 새겨진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누가 디자인했는지는 몰라도 내 이름이 저렇게까지 반듯하게 보인 건 오랜만이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연이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따뜻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낭독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문서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청첩장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지우지 않으면 그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누가 쓴 대본인지 몰라도 단어 하나하나가 피부에 박히는 듯 했다. 이 기금은 지역 어르신들 중 가족에게 잊히거나 외면받은 분들을 위한 소규모 후원 프로그램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이 드리는 작지만 진심 어린 시작입니다. 박수가 났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옆에 살짝 앉았다. 조은미였다. 그녀는 어깨를 펴지도 못한 채 조용히 말했다.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호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지퍼, 라이터, 한때 금이 갔던 그리고 이제 황동 패치가 덧대어진 그 라이터. 이건 세연한테 줘. 조은미는 말없이 라이터를 내려다봤다. 라이터 위엔 세연이 붙인 작은 황동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이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대신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세연이 다시 앞에 나왔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액자를 들고 나왔다. 커다란 가족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내 눈이 자연스럽게 사진 속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얼굴들, 웃고 있는 조은미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세연. 하지만 그중 하나가 낯설었다. 비어있던 자리,
그 자리에 내 얼굴이 합성되어 있었다. 정교하게 편집된 사진 속에서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세연 옆 정확히 중앙에 앉은 모습으로. 세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완성된 가족 사진이에요.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에 진짜 가족이 있네요. 내 옆에 조은미가 라이터를 조심스럽게 들고 세연에게 건넸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다. 바람이 잠시 불었고 나무 잎들이 흔들렸다. 그때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렌즈를 응시했다. 그 안엔 세연이 있었고 조은미가 있었고 나도 있었다. 우리는 모두 벤치에 앉아 햇살 아래서 함께 웃고 있었다. 벤치 위의 사진은 이젠 액자가 되어 거실 벽에 걸렸다. 햇살은 여전히 나무 아래를 비추고 라이터는 단단한 황동 패치를 품은 채 선반 위에서 조용히 반짝인다. 기억에서 지워졌던 이름 하나가 다시 불려졌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때론 가정의 틈은 말보다 침묵으로 메워지고 오래된 상처는 누구보다 가까운 이로부터 치유되기도 한다. 모든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어떤 다리는 다시 놓이기 위해 흔들리는 것뿐이다. 혹시 당신도 삶 속에서 조용히 되찾은 이름이나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좋았다면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